아 이거 삼각대 싼 거 갖다 보는데. 삼각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게 위에 연결 부위가 없어갖고 이렇게 됐네요. 훨씬 좋은 건데. 화면 네. 잡아줄게. 자, 기본소득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역사는 짧게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보통 토마스 모어라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최소 기본소득. 그때 뭐라 그랬냐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훔치는 것밖에 없다면 형벌로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본소득의 최근에 보장이라는 김종인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저 철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최소 기본소득을 주장했고요. 18세기 말에 좀 이따 또 한 번 나올 텐데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토마스 페인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제대로 된 의미의 처음 시작은 토마스 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8세기 말입니다. 꽤 오래됐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뺏기던 시절입니다. 이건 뭐 어릴 때도 공부하셨겠지만 양을 재배하려고 농민들 다 쫓아내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농민들 쫓아내서 공유지가 채널을 수탈했죠. 다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인클로저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18세기에 이제 미국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대토지 소유가 생기면서 소농들이 이제 구축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뭐 인류에게 큰 심각한 사태였다고 잘 아실 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버트랜드 러셀입니다. 버트랜드 러셀은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기본소득이 이 사람 철학자니까 사상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아나키즘의 원리와 소셜리즘의 원리를 잘 결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겁니다.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과 동시에 또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함께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은 지금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기본소득은 예를 들면 30만 원 받는다. 그럼 소득이 30만 원 생기면 실업급여는 빵원이 되죠. 생계급여는 30만 원 받으면 30% 떼고 37, 21만 원을 깎습니다. 그런 식으로 깎이거나 없어지는데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죠. 30만 원이 보장이고요. 이 보장이 자유를 보장하는 거니까 아나키즘 원리와 연결이 돼요. 거기서 내가 노동을 해서 50만 원을 더 벌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80만 원이 되죠. 이거는 소셜리즘의 노동 원리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시면 버트랜드 러셀의 책을 찾아보시면 이런 식의 또 심오하게 물어보는 수 있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1960년대 때 이분 누구시죠? 누굽니까? 누구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68년도에 총을 맞아서 암살당하셨죠.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셨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이분은 기본소득을 뭐라고 했냐면 보장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Guaranteed Income, Annual Guaranteed Income인데요. 연간 보장소득.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기본소득 같은 건데요. 빈곤을 없애는 해결책은 빈곤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없앤다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죠. 야, 자활을 해, 일을 해서 돈을 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뭘 해야 주고. 이게 사실상 빈곤 해결 효과가 없더라. 빈곤은 직접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현금을 쥐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 운동하다가 암살당하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막판 67년도부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흑인의 사회적 처지는 백인의 사회적 처지와 다르지 않다. 이건 인종 문제뿐이 아니라 사실은 계층 계급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같이 하십니다. 하나는 기본소득, 하나는 주거권 보장. 그래서 주거권 보장과 기본소득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남부부터 돌아서 전국 50개 주를 돈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싱턴에 가서 텐트를 전부 치고 집을 내놔라. 텐트 다 쳐놓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남부를 돌고 계시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이 모든 일을 위한 주거권 보장하고 모든 일을 위한 기본소득이 얼마나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수용하기 어렵겠지 미국으로서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말한 것 중에 저는 이 말씀만 보시면 이것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분이 총을 맞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게 맞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갤브레이크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당시 기본소득 지지했고요. 연간 200억 달러면 연간 보장소득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부정하고 사악한 전쟁을 하는데 연간 350억 달러를 쓰고 있고
인간을 달에 보내는데 200억 달러, 총 550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 지구 위에서 자기 두 발로 서게 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왜 못 쓰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달로 보내는데 350억 달러를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구에 발딛게 하는데 200억 달러를 못 쓴다. 당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베트남 전쟁, 미국의 국가적 사활을 걸고 싸우던 부정한 전쟁이었죠. 달나라도 소련과의 체제 전쟁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합니다. 소련한테 인공위성도 졌죠. 최초의 유일우주선 유리가 가린 졌죠.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체제의 사명을 걸고 싸우던 건데요. 이걸 딱 까잖아요. 아, 이걸 보면 CIA가 죽여도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런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있는데 제가 아까 두 개의 도식을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을 왜 주냐? 형! 왜? 그냥 권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권리라는 말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보통 비유할 때 우리가 모두 선거를 할 보통 선거권이 있잖아. 그것처럼 모두 보통에 모두 동일한 소득을 누릴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주장하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자꾸 캐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권리인데? 하긴 보통 선거권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캐묻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러고 왜 뭔데 선거를 할 만한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니들이 갖고 있어? 입증해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인 근원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페인인데요. 미국의 독립운동가는 가장 대표적인 3명을 얘기했습니다. 워싱턴이 있고 제퍼슨이 있고요. 토마스 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마스 페인은 잘 모르죠. 왜냐면 이 사람은 대통령을 못했으니까. 네, 토마스 페인은요. 미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글이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습니다. 유명한 책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요.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어서요. 미국 애들은 다 압니다. 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을 못했는가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초의 기본소득 주장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자연 상태에서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땅이 경작돼서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개선된 가치이지 땅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런 거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경작해서 네 땅이지. 좋아, 잘했어. 너 노동한 거 다 인정해. 그런데 원래 있던 땅은 네가 만든 게 아니잖아. 네가 경작한 땅은 네 건데. 이걸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있긴 있잖아. 맞지?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원천적인 어떤 것은 인류 공동에게 빚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라운드 렌트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공동체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살아생전에는 네가 낼 필요는 없고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살다가 갈 때 상속세로 내고 그거를 걷어서 어떻게 한다? 21살 됐을 때 한 번 딱 주고 50살이 될 때부터는 매년 주는 식으로 해서 나눠주자. 이거는 토지 소유 제도의 도입으로 자신의 천부적 유산을 빼앗긴 모든 사람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21살에 한 번 주는 거 이게 기초자산이고요. 50살 때부터 매년 주자고 한 게 기본소득입니다. 이해가시죠?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을 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생긴 소득,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생긴 우리의 소유, 이거 다 인정.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인데 원천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있는 공동의 것, 공통의 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권리, 이게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토마스 제퍼슨 같은 독립운동가는요, 버지니아 최대 주주입니다. 버지니아 땅이 대부분 그 사람 거예요. 집에 노예만 수십 명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야, 너 갈 때 다 내놓고 가. 그 같이 독립운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새끼 봐라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말년에는 거의 광인직을 받아서 거의 빈곤한 상태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각자들이 갖는 참 예수님도 진짜 자기 고향에서 전버림받았듯이 선각자가 갖는 어떤 그런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자연적 공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 거는 땅은 자연적 공통부죠. 그래서 자연적 공통부는 어떤 땅, 공기, 햇빛 등등이 다 자연적 공통부,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인공적인 공통부도 많지 않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 공통부는 두 가지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얘기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노벨 경제학상의 사람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이먼이 뭐라 했냐면 소득의 차이는 축적된 지식, 친족관계, 특권적 사회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뭔가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쟤는 많이 벌고 얘는 적게 벌어. 차이가 뭘까 하니까 쟤는 좋은 학교를 나왔네? 얘는 좀 안 좋은 학교를 나왔네? 그럼 쟤는 왜 좋은 학교를 나왔을까? 뭔가 이런 게 작용하는 거가 굉장히 많다고 본다. 경제학을 상탕을 타고 박사까지 된 내가 볼 때도 그렇다. 누구는 환경이 있어서 재수학원을 다닐 돈이 있어. 누구는 다닐 돈이 없어서 재수를 못했다.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죠. 누구는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누구는 고등학교 다닐 수 없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죠. 어릴 때 같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 집에 돈이 없어. 그러면 남자만 대학 보내고 여자는 너 돈 벌어.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차이와 자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득 차이가 생기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생긴 것도 물론 있다. 없다는 건 아닌데 내 노력으로 귀속되지 않는 게 많다. 제가 가끔 말이죠. 오송역에 내려가요. 오송역에 공주역 갑시다. 공주역에 딱 내리니까 허허벌판이다. 천안 아산역도 처음에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 가보면 전부 재벌들이 백화점 하나씩 딱 다 세워놨어. 특권적 사회관계. 저런 게 부의 차이를 사실 가져옵니다. 누구는 어떤 거에 대한 개발 정보가 있어. 누구는 없어. 저기 땅 하나 사놓게.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어떤 분이 서초구에 땅이 많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왕 회장님은 이제 정보 회장님이죠. 왕 회장님이 이 땅 좀 갖고 있게라 이랬대요. 땅을 줬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 그 땅이 올랐대. 검찰총이 생겼고 법원이 생겼으니까 모르죠.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왕 회장님이 자기의 신복에 충성을 하려고 할 때 쓰레기 땅을 주면서 충성을 살 수 있을까요? 갖고 있으면 돈 낼 거다. 이런 거죠. 이러한 어떤 특권적 관계로부터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근데 이런 사회적 자본의 접근권이 90% 이상 외부성이 존재한다. 이 말은 90% 이상 네 덕이 아니다. 외부적 요건이다. 따라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소득의 90%를 소득세로 내라고 해도 맞다. 아, 경제학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렇대. 내가 살아보니 100 중에 90은 그건 다 특권이다. 그런데 심하라고 생각해. 너무 심하니 그럼 70%만 내자. 그러면 미국의 모든 3억 명의 주민한테 연간 $8,000, 월 8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실현되고 있지는 않죠. 그 몇 년도에 그런 말 했어요? 이게요. 네. 2000년입니다. 2000년. 예.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홀사이먼. 예. 또 하나 얘기하는 건 이건데요. 예. 좀 전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소득의 차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건데요. 이건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번역 아시죠? 구글 번역은 재밌는 게 이거예요. 헝거리어를 넣어서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번역을 잘 못합니다. 다 틀립니다. 근데 헝거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이렇게 하면 번역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 번역팀에는 번역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인터넷에 있는 기존에 번역된 문건을 1:1 대응시켜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구글이 먹어야지.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구글 덕이지. 이건 구글이 가지라 이거야. 이거를 뺏겠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사회주의적 생각이 아니에요. 구글이 노력한 건 구글의 것이다. 그런데 구글이 왜 인류의 유성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가는 아까의 원천지대처럼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평생 번역한 거를 우리가 올려놓은 거,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올려놓은 거를 마구 검색해서 쓰고 있는 거는 인류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걷어서 인류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구글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 당연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의식을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 2016년에 있었던 대표적 사건이죠. 알파고 사태. 알파고는 인류한테 한 번밖에 바둑을 안 졌죠. 이세돌한테. 이세돌 뒤에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이세돌하고 하면서 더 실력이 좋아져서. 근데 중요한 건 알파고는 바둑의 바자도 모른다는 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두는 거죠. 어떻게 두는 겁니까?
구글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 16만 개의 기보와 3천만 개의 데이터를 모았다. 저거 누가 든 거죠? 인류가 평생 둔 겁니다. 니네가 이런 식의 알파고를 만든 그 몫에 대한 수익은 니들이 먹고 원천적 딴 거 같은 걸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인류의 것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인공적 공통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류가 계속 쌓아왔던 지식, 그죠? 축적된 지식, 그다음에 또 뭐 정보, 그다음 뭐 이런 것들 다 인공적 공통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한 말씀 하셨죠. 지구는 본질적으로 공동의 유산이며 그 결실은 모두에게 혜택이 되어야 한다. 맨 끝에 다시 한번 교황님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공통도나 인공적인 공통도 자체가 다 우리 모두 이 지구에서 생성된 부에 대해서 일부의 몫을 인류 모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부가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몫에 대해서는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부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것이 아까 향주민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기본소득은 공통부의 몫이다. 공통부에 대한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책들에서 많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당성은 좀 철학적인 얘기고요. 필요성은 내가 지금 정당성 얘기하는데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은 이 정당성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씨, 야이씨, 그건 내가 만든 논리 아니야, 이씨, 나 이거 안 받아들여, 이씨. 이럴 수도 있어요. 정당성을 안 받아들여도요, 필요성은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팩트. 이 필요성은 정당성보다 좀 급이 낮은 얘기지만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먼저 미국 얘기하고 한국 얘기할게요. 네, 미국이 이건데요. 네, 이 말을 좀 빼고요. 밑에 표면 돼요. 이게 뭔가 미국의 소득세율, 최고세율의 변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원래 제가 강연할 때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시간도 부족하니까 미국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세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뭐 500만 원까지는 뭐 18%, 500에서 1000까지는 20%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맨 소득이 높은 구간은 최고 구간이죠. 그 최고 구간의 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한계세율이라고 하는데 소득세 최고세율. 이게 미국이 제일 높았던 때가 91%입니다. 91%. 요때 94%는 전쟁 때니까 빼고요. 전쟁이 끝나고 54년부터 62년인가 63년인가 저도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63년이겠네요. 54년부터 63년까지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91%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그다음에 민주당의 케네디가 대통령이고요. 이렇게 소득세 최고세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은 어느 이상으로 많이 번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적게 번 소득은 노동소득이죠, 대부분. 근데 이게 점점 커질수록 노동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 커지죠. 자산소득이란 건 돈을 낳는 거. 돈 넣어놓으면 이자 나오고, 돈 넣어서 펀드 투자하면 또 이자 나오고, 돈 나오고, 돈 넣어서 뭐 주식 사면 배락 나오고, 양도 차익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산소득이 점점 커지죠. 자산소득은 노동에 근거한 게 아닌 거,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이 많음으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진세책인데요.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지는데요. 닉슨 시대 때나 카터 시대 때는 보통 70%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에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흔히 말로 신자유주의의 시작이다 그러거든요. 소득세 최고세율을 50%를 떨어뜨립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적죠. 그러다가 그걸 이은 부시, 아버지 부시 때 소득세 최고세율이 28%까지 떨어집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이제 37%, 오바마 때 37%였고요. 죄송합니다. 오바마 때 39.6%였고요. 다시 이거를 트럼프가 37%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이렇게 39.6%에서 37%로 2.6% 낮춘 게 트럼프인데요. 트럼프가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39.6%를 37%로 낮출 때 TV에 나와서 말을 하면 이렇게 소득세율이 인하돼서 여러분 모든 미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시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번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년 2,000번 사람이 세금을 정말 적게 내냐? 적게 내더라고요. 얼마 적게 내니까 40만 원 적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 벌던 사람이 이것만 줄어든 게 아니고 전 세율이 다 조금씩 줄어들니까 40만 원 적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를 계산해봤어요. 트럼프를 계산하니까 600억을 덜 내더라고요. 600억. 네.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자, 감세를 하자 이 논리에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걸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이 내잖아. 세금 내봤자 그거 어디에 쓰든 다 세금 헛되이 쓰지 않아. 예. 야, 봐. 강남 가봐. 쓸데없이 포장하고 말이야. 돈이 남아갖고 그러는 거야. 세금 덜 내자고. 이런 선동에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낮추잖아요. 우리 세금이 분명히 줄어들어요. 3만 원이라도 줍니다. 심지어. 저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저기 사시는 분들은 수백억, 수십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세를 하자 그러는 거죠. 기본소득의 장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기본소득, 그건 세금이 아니죠. 사실은. 세금이라고 합시다. 기본소득 기여금을 세금으로 내. 어디로 안 가. 그냥 모았다가 n분의 1로 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라든가 헛되이 쓰일 거라든가 관료들이 낭비할 거라든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냅시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90%가 찬성해야 되는 거지. 그 10%는 어떻게 속인다? 야, 이미 내는 세금이 많은데 또 내라 그래? 야, 기본소득을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거야. 그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말라. 미국이 이따위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냐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80년. 이 8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건이 당선되던 그해 80년에 이 파란색이 하위 50%의 소득이에요. 하위 50%를 다 더했을 때 20%가 넘었어요. 이건 상위 1%예요. 상위 1% 소득이 하위 50%를 다 더하는 건 2분의 1이었습니다. 뭐 그 정도의 소득 불평등이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게 30년, 35년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상위 1%가 하위 50%의 2배예요. 트럼프가 또 한 거죠. 또 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양극화. 미국에서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이때 1900년, 1920년 때 이랬어요. 이러다가 미국에서 뭐가 왔죠? 29년 대공황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요. 경제가 망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일반 사람들은 쓸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정말 돈 정말 써본다 했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쓸 돈이 생겼어. 네. 쓸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또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쭉 떨어졌습니다. 네. 상위 10%의 소득이. 그러다가 1980년, 이건 보세요. 80년부터 띡띡띡띡띡 상위 10%의 소득이 당시 전쟁이 나고 공황이 나던 시기에 육박했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게 항상 미국에서 사실 내재해 있는 내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여기에 피해자가 된 사람들 선동을 해서 쟤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중국 때문이야 1번 멕시코 노동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2번 이렇게 선동을 해서 대통령이 된 거죠. 한국을 해볼까요? 한국은 이렇습니다. 95년도에 한국이 상위 10% 소득입니다. 상위 10% 소득이 95년도에 29%였어요. 13년, 18년 만에 45%가 됐습니다. 와, 한국은 말이요 빨리 합니다. 뭐든지 빨리.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네, IMF 위기가 있었죠. IMF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아쉽게도 민주정부 시절인데요. 굉장히 그때 소득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그래갖고 20%에서 45%였는데 제가 왜 2013년 얘기를 하냐면 2013년에 한국이 아시아 1등이 됐어요. 소득 불평등 1등. 그리고 나서 1등을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치에 따르면 50.6%예요. 상위 10%가.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똑같이 하는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우리가 지금 미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좀 넘어가는 거죠. 이 문제가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을 처음에 경제 주요 방침을 내걸었던 거죠. 네. 두 번째,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근데 좀 달라요. 미국은 말이죠. 세율이 최고 세율을 인하를 통해서 법인세도 깎아주고 소득세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커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산 소득이 너무나 불평등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최근에는 주식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데요. 여기는 2016년 국세청 자료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건 상위 0.1%입니다. 상위 0.1%면 우리나라 50만 명이죠. 50만 명의 평균 소득. 얘는 하위 10%. 그러니까 하위 500만 명. 하위 500만 명의 평균. 평균이니까 이게 상위 0.1%의 최고 소득이 아닙니다. 평균입니다. 이것도 평균, 이것도 평균. 비교했더니 근로소득이 950배 차이 나요.
상위 0.1%와 하위 10%가 근로소득 950불. 이건 많냐 적냐? 좀 많죠. 많은데 근로소득이란 게 이런 거예요. CEO의 월급은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봉을 300억 튼다. 근로소득 차이가 생기죠. 예. 부당하죠, 물론. 부당한데요. 이자소득 172만 배입니다. 172만 배. 만 배. 우리가 무슨 이자가 있어요. 맨날 마이너스 통장인데. 배당소득 주식 있으십니까? 주식 있으세요? 삼성전자 주식 있으세요? 네.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엄청나죠? 1035만 배. 근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는요. 뭉칫돈이 애초에 있어야지 시작해요. 뭉칫돈이 어디서 시작되냐? 부당한 특권적 사회관계에서 시작되잖아요. 이재용 씨는 60억 상속받아서 세금 10매덕 내고 그게 지금 7조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뭉칫돈 만들고 그걸 갖고 뭐 배당만 수백억을 받습니다. 매년 배당만. 네. 그럼 뭐 나도 그러면 부자 할 수 있어. 예, 진짜 쉬운 일이에요. 저는 그거 반드시 구속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 해도 되나?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요.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우리 이제 강사 양성입니다. 이게 원래 고정님이 1번에 이걸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넣습니다. 보통 안 하는데요. 1번에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기본소득을 하죠. 최근에 이제 복지국가론자들은 이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소득을 하기보다는 사회 서비스를 더 늘리고 기존의 사회보험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다른 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사회복지라고 할 때 우리 소셜 시큐리티라고 사회복지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우리 얘기하는 4대 보험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죠. 그래서 보험에 기여한다고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여금을 낸다. 보험료로. 사전 예방이라는 건 사회보험은 왜 되나 보면 지금은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내가 장애를 당하거나 노령을 당하거나 병이 생기거나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은 노령에 대비하는 거, 건강보험은 병에 대비하는 거,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는 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노동을 갖고 먹고 사는 걸 기본 전제로 하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체계가 된다. 이걸 처음으로 대규모로 시작한 사람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유럽에 나중에 44년도에 연구해서 비버리지 보고서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게 되고요. 공공부전은 주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현물을 주거나 하는 겁니다. 영국에 옛날에 구빈법이라고 있어서 빈자들한테 하던 거.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이겁니다. 이거는요, 비기여형이라고 있는데, 비기여형은요, 공공부의 재원은 보험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험료를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금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세금에서, 재정에서 나온다. 사후구제란 건 뭔가 하면요, 빈곤해지고, 어려워지고, 살기 어렵게 됐을 때 그때 구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구제. 이 두 개가 양대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애초에는 다 없었죠. 근데 이제 주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많이 생겼죠. 예, 특히 기초생활수급제도 처음에 생긴 거고. 사회 서비스는 이제 특히 북유럽에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건데 교육, 의료, 돌봄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보장합니다. 이런 이제 복지론자들은 어렵게 멋있게 그 탈상품화라고 하는데요. 탈상품화 말 멋있죠? 교육을 시장에서 상품 구매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의료도 상품 구매하듯이 탈상품화 시켜서 국가가 다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간에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3대 원리고요. 여기서 이 두 개가 사실 주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라는 건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사회 서비스 줄어들어야 될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이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돼도 이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농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본소득하고 농촌이 바뀌어? 안 되죠. 기본소득만 갖고. 이거 늘려야죠, 당연히. 교육, 의료, 돌봄 서비스 다 늘려야죠. 사회 서비스는 계속 늘려가야 되니까 사실 논쟁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사이에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 두 개 원리를 볼 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대전제가 이겁니다. 완전고용. 완전고용은 경제학에서 실업률이 3% 미만일 때는 완전고용이라고 하는데 3% 정도는 원래 자연실업이 있는 거다.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이런 걸 완전고용이라고 하는데요. 서유럽이라는 이제 선진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고용의 시대를 오래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고용이고 완전고용의 시대는 또 뭘 말해주냐면 가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죠. 실업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금방 직업 훈련을 하여 다시 원래의 직장 또는 다른 직장으로 복귀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취업, 직업훈련 이걸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 쉬웠다. 왜냐하면 20세기 산업구조가 보통 뭔가 하면 대공업체계거든요. 기계가 대공업이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갖고 그 대공업과 기계와 연결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동차 공업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귀하게 되는 일이 또 세 번째 현재는 양질의 일자리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건 뭔가 하면 그거로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산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번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생계 부양제입니다. 남자가 벌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복지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원리였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제적인 성장의 동력은 고도 성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일하다가 임금으로 먹고 살고 국가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노령이거나 무슨 재해를 당하면 보험을 받아서 그걸 갖고 살고 또는 잠깐 쉬었다 실업이 됐다고도 직업훈련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즉 위험이라는 게 일시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도 성장과 완전 고용에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 체계가 그냥 굴러가고요. 위험의 발생이란 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거에 대한 대비책만 갖고 있었으면 됐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재난이라는 게 일시적이지가 않죠. 맨날 온 가족이 벌어도 기본적으로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있고 보험체계도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보험이란 건 표준적인 노동계약이 있어야 보험이 돼 있는 건데요. 표준적인 노동계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것도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4.5% 내주고 자기가 4.5% 내잖아요. 그럼 고용돼 있지 않으면 4.5%를 못 내죠. 그죠? 자영업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5%입니다. 취업자예요. 미국은 10%, 일본은 10%, 미국은 6%밖에 안 돼요. 그럼 자영업자 이거 다 내야 되잖아요. 농민들은 물론 이 회사의 분을 국가가 부담해 주지만 어쨌건 소득에 비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안정적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사회보험료를 낼 여력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뭐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일하려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야 생계급여 깎이는데 세대보험 들지 말고 좀 치자. 나도 안 내고 니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유가 있고 보험료 낼 만하면 아유 나 거입할래요 이렇게 해서 아유 뒷거리만 꽂고 봤는데 그것도 내면 어차피 나기도 힘드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최소한 한 사람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소득 이 구조가 붕괴돼 버리니까 사회보험 구조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 붕괴되고 표준적 고용이 해치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특수고용직 무슨 뭐 빨간 펜 선생이라든가 보험 설계사라든가 자동 트럭 운전사라든가 이런 특수고용직이 증가되면서 이런 사회보험이 거의 붕괴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인다 이런 거고요. 또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 2,700만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고용보험이 안 돼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절반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선진국 같은 데는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실업급여 같은 거는 이제 선진국은 잘 돼 있어갖고 실업급여를 2년 타다가 구직을 못하면요. 그다음 구직수당을 세금에서 계속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실업급여는 내가 냈던 보험료에서 타는데 그래서 직장을 못 구했어? 그러면 세금에서 구직수당을 계속 주거든요. 평생. 복지국가의 부담비가 너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AI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고요. 돌아가도 월급이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70만 원 이 실업 부조 받고 그냥 고직수당 실업 부조를 받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국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공공부자 같은 거는 뭐 우리나라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로 이제 와보면 한국의 사회보험, 4대 보험이 있죠. 공공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수당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수당이라는 건 특정 직업군, 특정한 연령군, 특정한 세대군을 해서 타겟팅해서 현금 지원하는 것이 사회수당이고요. 뭐 7세까지 주는 월 10만 원짜리 아동수당부터 해서 농가수당, 농민수당도 여기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공공부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류하기에 따라서 65세 이상 하위 70%가 받는 거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등 사회수당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 순서로 보면 이게 제일 먼저 생겼고요. 구빈부부터 그다음에 이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게 20세기에 생긴 것들입니다. 사회 서비스도 20세기에 많이 발전했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본소득론자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사회보험이란 건 기여형이고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험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생각하는 건 없고요. 사회보험은 오히려 보장성과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요. 선진국의 OECD 국가 35개국가를 보면 다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거 아플 때 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갖고 아플 때 쉬어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아플 때 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플 때 못 쉬죠. 그냥 잘릴까봐. 예. 또는 돈도 깎이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보험에서 개선돼야 되는 오히려 개선되는 거고요. 공공부조는 이제 문제점이 많죠. 뭐 부양 문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선별 심사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이 큰 규모, 큰 액수의 기본소득이 되게 되면 대체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생계급여가 예를 들어 52만이라고 할 때 52만을 그냥 기본소득 나오니까 기본소득 30만 원 받고 50만 원 그냥 받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본소득의 대원칙은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어려운 사람의 사회복지가 절대 감소하면 안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서울선언이라고 합니다. 서울선. 2016년 서울에서 기본소득 세계대회가 열렸을 때 참가자들이 전부 결의한 거예요. 사회 취약층의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기본소득은 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생계급여가 52만 원이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기본소득 30만 원이 도입되면 30만 원을 또 다 깎는 것보다는 그런 건 정해야겠죠. 뭐 그거에 50%를 깎는다든가. 그러면 52만 원에서 15만 원을 깎고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줄여나가서 그럼 기본소득이 52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는 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건 정말 차가운 문제고요.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말고도 뭐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현물, 특히 뭐 학용품 같은 거 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현물로 주거나 서비스로 주는 거는 없애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현금성 급여 중에서 생계급여는 폐지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수당 같은 거는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수당 중에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건 남기고요. 기본소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건 바로 통합하면 됩니다. 여기서 딱 보기에 바로 통합할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동수당이고요. 하나는 기초연금입니다. 왜? 아동수당, 기초연금은 전부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정한 어떤 곳을 지원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요. 기본소득을 충분히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액수도 적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만 되면 아동수당은 바로 이게 기본소득을 통합할 수 있고요. 기초연금은 지금 하위 70%가 돼 있지만 원래 뭐 박근혜 정부 때 원래 후보 때 보내서 100% 다 주겠다고 했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70%로 깎았지만 기초연금 같은 것도 기초연금 액수보다 기본소득 액수가 더 크다면 30만 원을 초과해야겠죠. 그럼 기초연금도 기본소득을 통합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기존의 사회복지하고 해서 재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수당 같은 거, 농가수당 같은 거는 직불금하고 통합을 해서 다시 재편을 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은 보편적 장애수당 같은 걸 도입해서 어떻게 다시 재설될 것인가. 장애인연금도 정말 문제가 많죠. 이제 또 이제 장애인들은 또 이제 장애 등급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몇 등급으로 돼 있는 건 지금 경증, 중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등급제가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과 다 정비를 해서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폐합하고 일부는 존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 서비스는 그냥 확대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을 건드리지 않고요. 사회 서비스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고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일부를 반드시 건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완전 기본소득이라는 건 굉장히 큰 액수를 말하는 건데요. 완전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이 부분의 상당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 완전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냐? 완전 기본소득은 영어로 full입니다. full. 충분하다. full. full basic income을 한국에서 보통 완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보통 얼마나 액수가 돼야 완전 기본소득이냐?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없지만 가장 유명한 기본소득 이론가인 빰빠레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86년에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 창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벨기에 사람이고요. 팜파레스가 주장한 책에 보면 우리나라도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만한 책이죠. 책 되게 좋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GDP의 25% 정도를 완전 기본소득으로 간주한다라고 팜파레스는 주장했어요.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팜파레스 기준으로 GDP의 25%라고 하면 우리나라 GDP가 1919조입니다. 1919조. 뭐 이런 거 제가 항상 외우고 있죠. 외우기 쉽죠? 1919. 내년도 좀 외우기 쉬운 숫자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쉬운데 2020년에 1919인데요. 이거를 5,100만 원으로 나누고 다시 12로 나누면 월 75만 원 정도입니다. 월 75만 원 기본소득이 GDP 25%입니다. 완전 기본소득의 느낌이 딱 들죠. 월 75만 원 생각해보세요. 3인 가구 220만 원 없습니다. 4인 가구 4, 7, 28, 300만 원 가까이. 당연히 완전 기본소득이죠. 이러면 빈곤은 사라집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기초생활 쓰고 저런 거 머리 터질 필요가 없고요.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말 지난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어떻게 리버레이션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사회적 장벽, 특권적 장벽들을 없애는 그 과정들이 이제 수반돼야 되겠죠. 그런 식의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끝나가네요. 기본소득 실현과 실제는 뭐 다른 이제 동영상도 많으니까 알래스카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하고 있는지 꽤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했냐? 82년부터 하고 있다. 제일 많이 줬을 때가 연간 $2,000가 제일 많이 준 거다. 월 18만 원.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불평등 빈곤율이 최저 수준이다. 제가 이 PPT를 제공하시니까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이제 체로키 인디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로키 인디안에서 체로키가 카지노를 운영할 수익을 갖고 기본소득 지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는 석유가 있어야지 했잖아요. 지하 자원이 없더라도 공공기업이 있으면 공공기업의 수익을 함께 기본소득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사기업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공공기업인 협동조합이라든가 공공기업인 공유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지역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은 것 같고 어떤 공동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익을 같이 기본소득 지원을 하자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왜 우리의 기업인데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스위스 탄소세 생태 배당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2018년부터 1톤당 96 스위스 프랑을 난방용 화석 연료에다가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갖고 스위스 국민뿐이 아니고 스위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전원에게 생태 배당을 하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 아직. 왜냐하면 자동차 연료에는 부과하지 않고 난방용 연료에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스위스는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무조건 개인 의료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것도 참 좋죠. 가구별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험 자체가 개인별로 돼 있습니다. 선진국은 뭐가 다르죠, 달라도. 그래서 의료보험 통장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생태 배당 액수를. 그래서 의료보험을 내가 20만 원 내면 생태 배당이 2만 원 나와서 2만 원 깎고 18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주민에게 생태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놀라운 결과가 생겼는데요. 화석연료 사용량이 70%, 30%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구에도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생겨요. 그러면 누가 돈을 주고 내겠죠? 그렇죠. 난방용 연료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내겠죠. 후자율처럼 많이 쓰겠죠. 모두의 생태 배당의 재원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하자. 자동차는요, 이 동기간 동안에 100%보다 초과했어요. 이런 연입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넘어가고요.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여기하고 끝낼게요. 스위스 국민소득 기본투표는 이게 특히 조중동 같은 이상하신 분들이 거짓말할 때 많이 있습니다. 300만 원 기본소득을 주자고 했더니 스위스 국민들이 거부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민투표 내용이 뭔가 하면요. 국민투표 내용이 이겁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함. 이게 국민투표 전체. 일단 기억하실 것은 스위스는 기본소득이 우리는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우리는 몇십 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는요. 매년 열 몇 개씩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 2016년에 국민투표를 13개를 했어요. 13개. 4회에 걸쳐서 13건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투표 내용이 투표 용지에 이렇게 써있는 거죠.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헌법에 보장하자. 딱 보니까 이 투표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투표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기본소득 강연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소득이 너무 좋네. 그래서 도입을 했어. 근데 다음 선거에서 졌어.
그래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이 정부를 잡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오?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다시. 선생님, 정부가 바뀌어도 그 정책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글쎄, 좀 강한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헌법에 보장해버리면 정부가 바뀌어도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겠죠. 그런 국민투표란 거예요, 이 인간들이. 무시무시한 국민투표인데 이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의 최초 공론화니까 이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에요. 제가 핀란드 가서 만났는데요.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럼 300만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친구들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야, 니들이 기본소득 국민투표 한다는데 니 얼마쯤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20대 발랄한 20대들입니다. 300만 원은 줘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와전되고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를 통과하면서 300만 원을 스위스 사람이 거부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로 돌변했습니다. 하지 않은 말은 아닌데요. 국민투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핀란드에 만나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들 부결됐다면서 어떻게 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너무 좋아, 너무 happier than ever before라고 그랬나 뭐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투표를 하기 전에 기본소득 찬성률이 3%였대요. 3%. 여론조사에서. 근데 국민투표 하고 나서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23%가 됐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여론조사에서 다시 이 국민투표가 됐을 때 또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사람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공한 국민투표다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조정동은 뭐 거부했어, 복지 비용 너무 많아 뭐 이러면서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좀 속지 말고 강사로 어디 돌아가셔서 얘기하실 때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뭔지 꼭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17년, 18년 2년 동안 했죠. 혼자 읽으실 수 있도록 배경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기본소득 실험을 해서요. 실험 결과가 2019년에 예비조사가 나왔고요. 최근 2달 전에 마지막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종 보고서 전에 실험 설계 기본만 하시면요. 제가 이걸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야 얼마 줬는데 그래서 한 70몇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70몇만 원 주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지 행복해지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91살이었는데 지금은 93세십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동일한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을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으로 바꿔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당시에 실업급여 받던 사람들이 보통 700유로 정도를 받았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서 그 세금을 한 20% 세금을 떼고 나면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액수하고 기본소득을 받는 액수가 비슷했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액수를 70만 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하고 70만 원 기본소득 받는 사람을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를 2년 동안 실험한 겁니다.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똑같은 돈을 받았는데 불안과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행복과 집중력과 자신감과 인지능력과 신뢰도는 증가했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게 감소하고 증가할까요? 아까 우리 실업급여 할 때 봤죠. 뭘 써야 되고 여행 가도 깎이고 관료들한테 입증을 해야 되고 사인 받으러 다녀야 되고 뭔가 사회의 루저인 것 같은 뭔가 일어나고 사회에서 기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스트레스 이게 싹 없어지죠. 너의 권리고 그냥 그저 주는 거야.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 그냥 받아. 또 생활해. 행복하게 살거나 끝. 어떤 요건도 없고 조건도 없다는 게 무조건성 하나만 갖고도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갖다는 완전히 실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실험 목표는 굉장히 좀 불순했는데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더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쩌면 실험 모델은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그거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빨간색인데요. 실제로 기본소득을 준 사람이 일을 더 하더래요. 근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보는데요. 6일 정도 일을 더한 게 조선일보에 이렇게 났어요. 6일 증가라는 미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 나오는데요. 아니 2년밖에 실험 안 하고 2년 뒤면 끝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삶을 바꿨잖아요. 이건 좀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실업급여를 장기 실업급여인 상태들인데 사람들이 다 나이도 많아요. 25세부터 58세까지. 이런 사람이 2년 실험하고 실험 2년 다음에 끝난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자기 삶을 형태를 바꾸려고 했다는 건 놀랍지 않을까. 만약에 실험을 10년을 했다면 이 사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거라고 꼭 비난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된다. 그런 거 없어. 오히려 일할 동기란 게 이렇게 이해하면 적극적으로 볼 수도 있죠. 삶의 동기도 더 커지다 보니까 일도 더 하고 싶어지더라. 그러니까 니네들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는 걸 입증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때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0분까지 채워졌어. 질문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금 아까 체로키가 네. 카지노 배당을 했듯이 네네. 경기도가 데이터 배당을 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데이터 그거 하고 있죠? 예, 선생님 하고 아실 것 있는데 같은데. 저도 처음 받았는데 25원 받았거든요. 네, 25원. 네.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그런 걸로 재원 마련을 나중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네. 계기가 되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저기 왜 25원밖에 안 되냐면 저건 데이터 거래. 네,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재원으로 한 네.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 거래가 아직은 또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데이터 거래는 이제 시장에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재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좀 더 공통보 원리에 그치한다면 데이터 자체가 원천적으로 우리의 원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퍼센티지 부여해서 데이터 전체 거래의 수익에서의 몇 프로 이걸 재원으로 한다. 이런 식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으면 재원을 훨씬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기도가 그걸 한 이유가 꼭 시장 거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 수 있으면 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과 토론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좀 좋은 방안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그건 세계 네. 최초고 굉장히 좋은 굉장히 발상인데 네. 더 나아가서 국민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거기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국민 플랫폼 좋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니 그렇게는 진행 안 하고 있나요? 진행은 이제 정부가 해야겠죠. 정부가 국민 플랫폼.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경기도가 경기도가요. 플랫폼은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플랫폼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이라서 경기도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백승 교수님. 네. 그 기본소득 조건이 충분성이라는 게 네. 있었는데 네네. 2016년도에 이제 그게 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곧 약간 좀 잘못됐는데요. 곧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상이라는 이제 복지국가 논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은 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라는 도발적인 그 프레시 안에 기고를 하고 충분하지 않은 돈을 주는 거는 다 기본소득이 아니다. 작은 돈은 이제 푼 돈이고 가짜 기본소득이라는 말인데 충분성 원칙이 기본소득의 원칙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 원칙 이건 2016년에 정해진 겁니다. 서울에서 이때 충분성 조건이 기본소득 원칙으로 해서 6대 원칙으로 하자. 그전에는 원칙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네. 그냥 모호하게 처리돼 있었죠. 그전에. 그래서 2016년 대회 때 충분성 원칙을 넣자는 파와 넣지 말자는 파가 그 서울의 대회 기간 내내 토론을 했어요. 끝나면 또 토론하고 하면 또 토론하고 찬성하는 파가 이제 보통 넣자고 하는 파가 이제 있었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좀 넣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5대 원칙은 안 들어갔고요. 대신 특별 결의로 당시 대회에 참여한 사람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대회 결의. 하지만 이거는 각 회원들한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각 부대 조건과 함께 통과가 됐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됐냐면 충분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모든 참여자가 찬성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요건에다 딱 넣어버리면 그 충분한 기본소득을 가기 위한 도정과 과정 속에서 그거보다 좀 미달하는 액수의 기본소득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영어로 partial basic income.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한데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입니다. 그런 과정이 중간중간 과도기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원칙으로 넣어버리면 아까처럼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요. 그러면 저기로 접근하기 위한 중간길이 없어져 버리죠. 아니 뭐 징검다리를 가야 저기 강을 건너는데 징검다리를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기본소득을 가지만 비충분한 기본소득이란 돌다리를 거쳐서 충분한 기본소득을 갖는다는 것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을 부합하기 때문에 5대 원칙에서 빠진 게 저는 맞았다고 보고요. 대신 그거로 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디 강의 재미있게 잘 들으셨어요? 예. 우리 근데 오늘 여기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좋은 강의 한번 들어보자고 온 게 아니고 김찬희 선생이 강의한 것과 같은 수준의 강의를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오셨구나. 좋은 중이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 텔방에다가 지금 그 강세 양성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모아놨죠? 여기에다가 김찬희 선생이 자료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제공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자료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이 2주 동안 앞으로 올 2주 동안 사이에 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발제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한 15분 정도 안에서 발제를 하고 그 가지고 나중에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뭘 발제를 하겠다는 것은 텔방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해 주는 게 아니군요. 네. 오늘 지정해 주려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다음번에 또 더 오실 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네, 더 네. 참여를 해보겠다. 지금도 6명이 보고 계시네요. 그 안에서 이제 좀 나눠 가지고 내가 어떤 걸 발제할지에 대해서 그 배분을 텔방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쉬고 박경철 박사님 얘기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